금요일 날 저녁에 은영이가 저희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오늘 이모네 집에서 놀다 자고 갈 거예요 이러더라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은영이는 종종 동훈이와 잠도 자곤 하는 친자매 같은 사이였습니다. 다음 날인 토요일 오전에도 아이들은 놀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선 시각은 오전 9시 40분.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엄마는 아이들이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엄마. 그런데 계속 전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 방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2006년 5월 13일 마치 잠시 외출을 한 것처럼 그렇게 두 아이는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 당시 14살이었던 은영이와 12살이었던 동훈이.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그때는 그냥 뭐 애들이 크고 이제 그러니까 뭐 애들이 단순하게 그냥 뭐 어디 구경 갔거니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한 9시가 넘어가니까 이제 제가 살살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막연한 불안감은 동훈이의 방을 확인하면서부터 더욱 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동훈이는 지갑 놔두고 나가고 은영이는 지 휴대폰이랑 옷 놔두고 나가고.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은영이 아빠는 급히 파출소부터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또래 애들은 뭐 다른 데 친구 집 같이 할 수도 있고 하룻밤 지나고 올 수도 있고 하니까 뭐 기다려보자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나 같이 있나 싶어서 뭐 아는 친구들 연락했는데 아무도 뭐 같이 있거나 행방을 아는 애들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사라진 지 이틀째인 월요일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경찰은 이날 오후가 되었어야 아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모든 인력이 총동원되어 빈집과 야산, 저수지까지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목격자 제보를 기다리는 일. 2006년 당시에는 CCTV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목격자의 제보가 아이들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집 주변은 물론 읍내의 만화방, 놀이터, 야시장 등 아이들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곳곳에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여튼 그때는 엄청나게 그런 그 목격자가 많았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누가 봤다 이런 제보가 있었지만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신빙성이 떨어지는 목격담을 하나씩 제외시켜 나간 경찰. 그러자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동훈이 학교 친구들이 그날 오후 1시경 마트 안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보고 인사를 나눴고 이어 1시 반경엔 버스를 기다리던 한 아이가 상가 앞에 서 있는 은영이와 동훈이를 목격합니다. 이후 버스 정류장 방향으로 걸어 나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오후 2시경 목격했다는 한 주민. 그 행적을 추적했을 때 마지막 목격 장소는 어디로 추정이 되나요?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목격 장소는 오후 2시 10분 집 앞이죠. 바로 이곳에서부터 아이들의 행방이 묘연해진 겁니다. 휴대전화도 지갑도 없이 집을 나선 지 벌써 13년. 은영이와 동훈이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갈하다시피 없어진 거죠. 지금까지 뭐 주민등록이라든지 금융, 뭐 어떤 의료, 행정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생활 반응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양산 일대에는 아이들의 실종을 둘러싸고 이상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뭐 2시간이나 안 했을 것 같고 가출을 타들은 뭐 그래가지고 가출에 큰 소문이 나요. 10대 청소년인 두 아이가 함께 사라진 것으로 봐 아이들이 단순 가출을 했을 거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 뭐 면담 이런 걸 통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집을 나가고 싶다. 뭐 이런 종류의 가출의 어떤 예비적 증후 뭐 이런 것도 좀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예. 한창 사춘기였던 은영이가 친구들에게 종종 가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은영이와 동훈이로 보이는 청소년들에 대한 목격담이 쏟아지면서 단순 가출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렸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서울, 구미, 부산, 광주 숫자는 한 100건 이상 들어왔었고 그중에서 특별히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고성 공룡 엑스포에서 아이들이 발견을 했다, 목격됐다고 하는 그 제보가 있어서 실종되고 이틀이 지난 월요일 저녁 고성의 한 엑스포 행사장에서 아이들을 봤다는 제보자는 당시 행사장의 경호를 담당했던 경비업체 직원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린 어렵게 당시 아이들을 목격한 경비업체 직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체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 시간대가 아마 한 7시쯤 넘었을 거예요. 엑스포 폐장 시간이 지났는데도 무슨 일인지 정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는 두 아이. 차비가 없다 그랬어요, 그 당시. 이제 저희도 퇴근할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나가는 김에 그 읍내까지 태워다 주면 되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네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심쩍긴 했지만은 아이들의 요구에 따라 시내 사거리에 두 아이를 내려줬다는 이 씨. 차비가 없다는 말이 걸려 아이들에게 현금 3만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당시 아이들의 인상착의를 유심히 봤었다는 이 씨. 맞아요. 요렇게 저희가 요걸 보고 신고한 거거든요. 그 몽타주를 보고. 그런데 이곳 사거리에서 내린 뒤 행적이 묘연해졌다는 아이들. 행사장 CCTV에도 아이들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고 차량에도 블랙박스가 없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행적은 물론 정체도 확인할 수 없었던 아이들. 그 태워졌던 차량에 머리카락 같은 것도 수거해서 실종자와 DNA 대조를 했지만 아닌 것으로 나왔고, 하지만 그 머리카락 자체가 그 실종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진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가족들은 처음에는 그 제보가 사실이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한 마음이 앞섰다고 합니다. 공룡 엑스포를 간다면 공룡에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공룡 한 마리, 집에 공룡 한 마리도 없고 공룡에 대해서 말도 없었는데 애들이. 가출할 것 같으면 뭐 통장에 돈 있었으면 다 가져가야 되는 거지. 이걸 놔둬놓고 간다는 게 이치에 맛도 안 하고 사실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럴 애들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통장에 돈이 그대로 남아있고 겉옷과 휴대전화, 지갑을 놔둔 채 사라졌다는 점이 가출로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잠시 외출을 했다가 사건 사고에 휘말려 실종된 것은 아닐까? 애들이 실제로 놀 때가 있었어. 그래 애들이 주로 나가면은 버스가 부산대학 앞으로 많이 나가고. 거의 다 부산 내려왔어요. 부산대학교 쪽이나. 네, 우리 애들도 나가던데. 중학생들도. 네. 양산 집에서 부산대학교까지는 차량으로 약 30분 거리로 아이들도 쉽게 오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종 당일 아이들이 부산 가는 버스에 대해 대화를 하는 것을 들은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날 1시경 아파트 상가 앞에서 아이들과 마주쳤던 친구들이 그 대화를 들었다는 겁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부산 지역으로 탐문을 나섰다는 경찰. 부산역 쪽에 그쪽도 저희들이 몇 번이 나가서 혹시 이제 들리는 말이 있는지 첩보 수집을 쭉 다 했었습니다. 그때 수사했을 때 결과는 좀 어떻게 나왔나요? 그마다 단서가 없었죠. 우리에게 아주 뜻밖의 제보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실종되던 그해 가을 부산의 한 지하철역 앞에서 은영이와 동훈이로 보이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하얀색 모금함을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보자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과 지하철역이 함께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부산 사상역. 불이웃 돕는다고 모금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짧았고 앞니가 약간 돌출돼 있었어요. 2006년 9월 초 우연히 사상역 앞을 지나다 아이들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중 한 아이가 모금함을 들고 제보자 앞으로 오더니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앞에 와서 이렇게 모금통을 내면서 제 좋은 일에 쓸 거니까 모금 도와주시라고 막 그랬고. 그런데 옆에 있던 누군가가 놀랄만한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전단지 실종
아동 아니냐, 시청아동 전단지에서 본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양산에서 오지 않았냐 할 때 그 여자애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서 입술을 달싹거리더라고요. 좀 뭔가 망설이듯이 약간 그랬는데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아이들 옆에 나타났다는 30대 남자. 그리고는 안 도와줄 거면 상관하지 마요. 그래서 인상이 조금 험악했기 때문에 더 말을 못 붙인 것 같았어요. 그의 건장한 체격과 험상궂은 얼굴도 잊히지 않지만은 무엇보다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기억에 생생하다는 제보자. 그리고 약간 망설이듯이 하면서 뭔가 말하고 싶은 얼굴? 그런 얼굴이었어요. 과연 아이들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 우리는 아이들에 대해 잘 알만한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뜻밖의 정보. 사상역에 애들이 앵벌이하는 애들이 한 적이 있긴 있어요. 조직의 뒤에서 봐주는 애들이 있었어요. 자기네들 빼밀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걸리지도 하고. 앵벌이 아이들을 관리하는 조직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나요? 집이 있어요. 집이랑 맥주 많이 나가서 그때 까먹었어. 매로 4시만 되면 그는 어김없이 이곳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부산의 한 무료 급식소. 하지만 배식 시간이 끝나도록 무슨 일인지 그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던 그때 그의 소재를 안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디신데요? 그리고 어느 골목길에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남자. 일단 부산에서는 죄를 걸쳐야 장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 죄 안 걸치면 장사를 못했어요. 앵벌이를 하려면 허락이 있어야 앵벌이 했잖아요. 6년도에 그렇다면 우리가 찾고 있는 은영이와 동은이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까? 은영이, 동은이 아 몰라요? 그때 당시에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애들이 있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사상력 앵벌이 아이들에 대해서도 전혀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납치가 돼가지고 앵벌이 말고 조그만 놈이나 이쪽으로 빠지면은 그것을 헤어나서는 소리 아 초등학생, 중학생도 그렇게 찍어요? 혹시 이곳에서 아이들에 대한 행방을 찾을 수 있을까? 저는 부산상 영화에 살았거든요. 여자애들이 그런 애들은 못 봤어요. 이 동네 일한 사람들은요. 젊은 사람이 40 초반이고 50 초반이고 이런 데는 또 막 감금하고 억지로 일시키면 보조 없거든요. 이렇게 일하는 애들은 다 가족이 있으니까 돈들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아이들.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토록 아무 흔적이 없는 것일까? 수색들이 충분히 이루어졌는데도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적극적인 은폐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일단은 가설로 설정이 되고 그런 걸로 봐서는 범죄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보세요? 아 그때 제가 언니가 백일동에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니 집에 며칠 묵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때 2시 정도였을까요? 그날 오후 2시 아이들을 봤다는 새로운 목격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랜 시간 지우고 살았던 그날에 대한 기억을 이제는 꺼내기로 한 여자. 인터뷰를 앞두고 여자는 몹시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육아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쉬고 가라 해서 며칠 쉬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었어요. 대략 몇 시 정도인지는? 2시. 그날 오후 2시경 언니의 집에서 나와 정류장으로 향했다는 제보자. 하지만 정류장에 도착을 했을 땐 이미 버스는 떠나고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차를 놓친 상태여서 아무도 없었거든요.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30분이나 남아 있었던 상황. 어쩔 수 없이 상가 주변을 배회하던 중에 두 아이가 제보자의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잘못 뭐하고 놓쳤잖아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왔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얘네들이 준비를 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무작정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집으로 가는 듯 되돌아가던 그때 초록색, 짙은 초록색 있잖아요. 검은색 섞인 카니발. 아이들 앞에 멈춰섰다는 차량 한 대. 곧이어 창문이 천천히 내려가더니 운전자가 아이들에게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얘들은 뭐 차 놓쳤어? 너희들 내려가려면 태워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큰애가 그 얘기를 듣고 괜찮아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남자는 계속 탑승을 권했다고 합니다. 결국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차량에 올라탔다는 아이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보자의 눈에 좀 이상한 것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옷을 걸어놨어요. 정말 상을 꼼꼼하게 안 보이게 걸었어요. 검은 계통의 옷들. 그래서 저 사람이 세탁소를 하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은영이와 동은이의 마지막 행적은 그날 오후 2시경 버스 정장으로 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제보자는 비슷한 시각 정류장에 도착한 두 아이를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이 많고 맥락이 맞단 말이에요. 반복적인 제안에 의해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못 이겨서 차를 올라타고는 증발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 시사하는 것이라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그 제보가 제일 지금 의미 있는 제보일 개연성이 높은 거죠. 남자가 남긴 또 다른 단서는 없는 걸까? 그런데 전문가는 한 명이 아닌 두 명의 아이를 유인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둘이를 데려갔다는 것은 그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가 그 이전에 이와 유사한 그 경험을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이 아이를 둘을 한꺼번에 그런 식으로 유괴 납치를 하는 그런 시도는 하기 어렵다는 거죠. 당시 경찰은 양산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비롯해 범죄 전력이 있는 우범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의심을 살 만한 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딱 한 사람, 그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의심할 정도가 아니죠. 거의 맞다고 확신할 정도로 강한 믿음이 있었죠. 범행 수법 자체가 너무도 유사하고 지리감이라든지 범행 시간대라든지. 2008년 여름 양산 일대에서 연속으로 벌어진 미성년자 강제 추행 사건. 2달간 연달아 4건이나 발생했지만 현장에 용의자에 대한 단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9월 6일쯤에 그 양산간 내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또 유사 범죄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뒤이어 발생한 5번째 사건 현장에는 다행히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 아동을 빨간 오토바이에 태우고 가는 용의자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는 울산에 거주하는 40대 건설 노동자 현 씨였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양산 여학생 실종 사건과의 연관성을 깊게 살펴봤다는 재혁수 경위. 그럴 만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동일 사건의 피해자가 2명이 있는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2명이었던 사건이 모두 4건이나 있었던 겁니다. 앞뒤로 2명의 아이들을 태운 뒤 폐가나 공사장에서 범행을 저질러 온 현 씨. 공교롭게도 그 현장은 은영이와 동훈이가 사는 아파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긴급 체포를 해서 내려오면서 사실은 좀 넌지시 흘렸거든요. 예, 그 박동인 사건에 대해서 일단은 부인을 많죠. 일체 부인을 했고 상당히 시간을 추궁을 하고 했는데 직접적인 증거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혐의를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의 벽을 뛰어넘어 그날 녹색 승합 차량에 탄 아이들이 정말 은영이와 동훈이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신고를 하지 못했던 제보자가 몇 달 뒤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전화국에 전화해서 그 인근의 경찰서를 찾았어요. 경찰서에 납치되는 걸 봤다라고 했는데 혹시 범인의 얼굴, 그 차 번호 보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번호 못 봤다고 했거든요. 멀리 있어서.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나서 그 다음부터 연락은 안 왔어요. 안 왔고.
비록 그때 골든타임은 놓쳤지만 우린 1%의 가능성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 역시 단순 가출과 어딘가에 생존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다양한 방향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인상이라는 것이 일부 조정만 해도 눈끝을 살짝만 올리는가 하더라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좀 보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또 잘못된 예측을 하면 제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만약 지금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25살, 27살 어엿한 숙녀가 됐을 은영이와 동훈이 마지막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서 기적을 마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003년 10월 10일) 그날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던 남매가 처음으로 소풍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소풍 장소는 부산 해운대고 어느 산중턱에 위치한 사찰로 그날 오전 남매를 포함한 12명의 아이들은 사찰을 구경한 후 주차장 아래 쉼터로 향했다고 합니다. 애들이 벤치에 같이 모여가지고 간식 같은 걸 먹고 있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물을 뜨러 쌤이 간다고 했었고 아이들이 간식을 먹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던 그때까지만 해도 영광이는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 보조교사가 자리를 비우고 곧이어 원장이 아이들을 불러 모았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영광이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면서 돌아살려서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이제 여기 유치원 선생님이 와가지고 잊어버린 못 봤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못 봤다고. 그리고 제가 일단 신고하겠다. 파출소에다 직접 전화를 했거든요. 그로부터 한두 시간이 경과한 오후 3시경 소풍 장소에서 영광이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현장으로 달려왔다는 가족들. 그때 뭐 선생님이 어머니 영광이를 찾을 만큼 찾았는데도 없어서 전화드립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올라와서 둘러보고 대웅전하고 다 한 바퀴 다 방방마다 다 둘러보고 사찰 건물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영광이의 흔적. 사방이 나무로 빼곡하게 둘러싸인 사찰 주변도 찾기 시작했지만 아이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깊은 산속에 위치한 이곳에서 아이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 그날 12명의 원생들과 원장 부부, 보조교사까지 15명을 태우고 어린이집에서 출발한 차량은 오전 11시경 산중턱에 있는 사찰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오전 11시 30분까지 사찰 곳곳을 구경한 아이들은 다시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공터가 있어요. 주차장 아래쪽에. 아이들이 주차장 아래 쉼터에서 도시락을 먹은 시간은 낮 12시경이었습니다. 밥 먹고 이내는 나무 다 작대기 쳐서 골프 치자 갖고서 솔방울 탁탁 치는 거 그거는 여기도 있고. 그리고 이 사진을 끝으로 영광이는 사라졌습니다. 아이들 보고 이제 물 먹고 싶은 사람 줄 서라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먹였어요. 그 상황에 좀 어수선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서로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 먹이고 분명히 이에 다 먹였는데 영광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영광아 물 먹자 하면서 이렇게 찾으니까 그때 없어진 거예요. 다른 아이들에게 눈을 돌린 아주 잠깐 사이 영광이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대체 영광이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혹시 쉼터에서 우연치 않게 이탈해 산속으로 들어간 건 아닐까? 전체적으로 다 수색했습니다. 당일날 저녁에 소방관들하고 소방차도 올라오고 해가지고 절 있는 입구 거기 하수관 깨가지고 혹시나 보고 그랬어요. 연못시설 밑에 물 빠지는 때 그 혹시 빨리 들어서 갔을까봐 그거 보다가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어 4일간을 수색했으나 영광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실족사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시신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쉼터에서 놀던 영광이는 도대체 어디로 발걸음을 옮겼던 걸까? 그런데 가족들은 당시
소풍 자체에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금요일날 소풍 가는데 수요일쯤인가 이제 소풍 간다는 뭐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 가을 소풍 간다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도착해서 보니까 절 앞인 거예요. 이틀 전 갑작스럽게 결정됐다는 소풍. 또한 소풍 장소를 왜 하필 산중턱에 위치한 사찰로 정한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다고 합니다. 영광이가 실종되고 1년 뒤 폐원했다는 어린이집은 당시 교회 건물 1층에서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교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절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목회자 관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이게 교회에서 만약에 임대를 줬다고 한다면 왜 저를 가? 내가 만약에 그거 한다 그러면 절대 반대하죠. 소풍 장소로 왜 사찰을 선택했던 걸까? 원장 윤 씨는 의외의 대답을 내놨습니다. 현대 쪽 지리는 제가 잘 모르거든요. 산책을 좀 등산을 자주 하신다고 했다. 그 선생님이 가보자. 사람들이 많이 간다 하더라. 여기서 눈여겨볼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광이가 실종되던 순간 보조교사 이 씨 역시 현장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영광이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일시와 장소는 어디서인가요? 아이들이 간식을 먹고 제가 식수를 떠오기 위해 산 쪽으로 제가 올라갔거든요. 그 화장실에 볼일 보고 나서 나오는데 영광아 영광아 라고 소리치며 그 찾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이 씨는 얼마나 자리를 비웠던 걸까? 당시 아이들이 놀던 쉼터에서 이 씨가 들렀다는 화장실까지는 보통 걸음걸이로 2분 20초가량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온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 씨가 자리를 비운 시간은 약 3분에서 4분 사이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하필 그 시간에 사라져버린 영광. 근데 이제 그 장산이 제가 이 사람하고 같이 등산 집에서 가까운 거리예요. 과연 이 씨는 영광의 실종과 관련이 없는 걸까? 경찰 역시 보조교사 이 씨의 당시 행적에 의심점을 두고 그녀를 여러 차례 조사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익이 뭐죠?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그럼 만약 했다면 뭐 때문에 했을까? 아무런 범행 동기가 없는 거예요. 당시 자신의 자녀는 물론 재혼할 남편의 자녀들까지 있는 상황에서 그녀가 양육 목적으로 영광이를 납치할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영광이를 납치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경제 상황에 대한 특이점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금품도 원한도 면식범의 치밀한 계획이 한 범행도 아니라면 대체 누가 왜 영광이를 납치한 걸까? 우린 실종 현장에 다른 요소가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목격 가능성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고 예정돼 있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동 범위가 아니란 말이죠.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온 소풍 상황이고 면식범에 의한 계획 범죄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범죄 의도는 없었던 사람인데 우연하게 모영강 어린이가 혼자 있는 상황과 맞닥뜨리고 그 상황에서 모영강 어린이를 데려가는 상황. 하지만 여기서 드는 의문은 쉼터 바로 옆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등산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아이를 납치하는 것이 가능할까? 바로 위에는 주차장이 있거든요. 주차장이란 곳은 당연히 차량이 있다는 것, 단지 뭐 2대 이상만 있다 하더라도 겨우 생후 24개월, 25개월 정도 되는 어린이가 만약에 이곳에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면 순식간에 차량 사이로 들어가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날 정말 영광이가 누군가의 차량에 의해 납치된 것이 사실이라면 대체 어쩌다가 영광이는 범인을 맞닥뜨리게 된 걸까? 그 보육교사가 가는 쪽으로 영광이가 따라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보육교사는 자기를 따라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빨리 갔으면 거기에 따라가던 영광이가 어느 순간에 자기 목표물을 잃어버리고 물을 뜨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보조교사의 뒤를 혹시 영광이가 따라갔던 것은 아닐까? 그 당시 상황을 보고 어떤 그 의도를 가진 그런 어른이 있었다면 그 순간이 굉장히 취약한
그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선생님을 뒤따라가던 중 무언가의 시선이 끌려 선생님을 놓쳤다면, 그리고 만약 영광이가 길을 잃은 그곳이 주차장이었고 당시 영광이를 지켜보고 있던 어떤 이가 이를 기회라고 포착했다면 보조교사가 자리를 비운 3, 4분 정도의 시간은 영광이를 차량으로 납치하기 충분한 시간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이유로 영광이를 납치한 걸까? 보조교사 이 씨는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주차장이 거의 차가 꽉 차다시 이그날 행사날이었대. 저는 몰랐죠. 그 아이들이랑 선생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있었어요? 많았죠. 사람들이 너 이쁘다. 아이고 어디 지금 놀았냐고. 이쁘니. 평소에도 많은 등산객들이 둘러보고 간다는 사찰은 그날 음력 보름날을 맞아 저마다 소원을 빌러온 신도들과 오가는 차량으로 발 디딜 틈 없이 번잡했다고 합니다. 특히 등남명당이라고 불리는 사찰의 한 전각은 오래전부터 아들을 낳고 싶은 신도들이 지성을 올렸던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보통 아이든지 뭐든지 가장 기도빨 잘 먹는 데가 이게 상승이다. 마음으로 하면서 빨리 낳게 해달라고. 마음속에 바라고 소원하는 바를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소원 명당. 혹시 누군가의 아이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 그날 영광이를 사라지게 만든 뜻밖의 동기가 된 것은 아닐까? 엄마의 요청으로 재수사도 진행했던 경찰. 다시 신도 명단을 분석하긴 했지만은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실종 초기 경찰이 영광이를 단순 미아로 판단하는 바람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걸어가고 그것보다 그냥 유괴 납치 쪽으로 CCTV나 차량 같은 것들을 좀 더 조회 같은 거를 좀 더 해달라는 걸 계속 했는데 뭐 여성 청소년과에서는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납치 용의자에 대한 단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 현장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단서는 없을까? 전혀 와본 적이 없고 처음 어디 갈까 돌아다니다가 우연하게 발견을 했다. 그런 사람이라면 이곳에 어떤 CCTV가 있는지 혹은 뭐 순찰이 있을지 어디에선가 이 어린이를 보고 있을 가능성은 없는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섣불리 범행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 면에서 보자면 이 장소에 와봤던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의 범행의 가능성은 훨씬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유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가 유괴된 지점부터 사실 그 유괴범의 거주지까지 크게 멀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지거든요. 통상적으로. 범인의 윤곽을 더 그려볼 방법은 없는 걸까? 그런데 가족들이 뜻밖의 얘기를 꺼냅니다. 이제 근무하고 있을 때 이제 전화가 온 거죠. 전화 와가지고 받으니까 뭐 아무 소리 없이 아빠 하고 이제 하고 이제 끊기는 전화였죠. 영광이가 실종되고 약 한 달이 지난 2003년 11월 6일 오후 4시경 가족에게 수신자 부담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연결이 원하시는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그때 이제 영광이가 살아 있구나. 이건 영광이다라고 생각이 바로 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전화 추적부터 시작해가지고 발신 번호를 추적한 결과 의문의 전화는 실종 장소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해운대구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걸려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어느 아파트 단지의 상가 건물 앞에 위치했던 공중전화 부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화를 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화의 목소리는 정말 영광이의 목소리였던 걸까? 성문이라는 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강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내부를 들여다보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고유한 형상을 갖기 때문에 범죄 수사에 쓰이기도 한다는 성문. 우린 공중전화로 들려온 목소리의 성문과 실제 영광이의 성문을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화자인식 기술을 돌려보니까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한 7점 정도가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면 동일인이라고 판단, 50점 이하면 전혀 다른 목소리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확률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90점 넘으면 거의 맞다고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그냥 선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77점이기 때문에 애매하죠. 애매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귀가 꽤 시끄럽고 우리가 이걸 클리핑이라 그러는데 전화망 소리다 보니까 소리 고주파가 날아갔죠. 정확하게 이렇게 동일 인물이라고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유사한 면도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날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던 나이의 모습. 전화선 목소리의 주인은 과연 누구였을까? 우린 우선 성인이 된 영광이의 얼굴을 추정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실종 아동의 몽타주를 작업해왔던 키스트의 김익재 소장.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의 얼굴을 합성해서 만든 기법들을 활용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그 본연의 얼굴이 조금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딥러닝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해서 인공지능이 많은 데이터를 축적을 통해서 그 데이터의 특성을 바탕으로 그런 나이 변화에 대한 특성을 잘 학습할 수 있는 스타일 트랜스퍼 모델을 만들었고, 최근 개발했다는 스타일 트랜스퍼는 나이의 변화 역시 일종의 스타일로 보고 말 그대로 나이라는 스타일을 입히는 AI 기법이라고 합니다. 데이터가 많고 샘플이 다양할수록 정교해지는 기술이기에 약 10만 명의 사진을 확보해 정확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결국은 많은 데이터의 축적이 딥러닝을 이끌게 되었고 그 딥러닝 모델이 학습 데이터로부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 특성을 직접적인 연구자의 개입 없이 특징을 뽑아내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영광이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을까? 스타일 트랜스퍼 기술을 적용해 성인이 된 영광이의 얼굴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2003년 당시 26개월이었던 영광이 19년의 시간이 흐른 뒤 나타난 바로 이 모습이 지금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영광이의 얼굴입니다. 우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영광이가 남긴 또 하나의 단서, 어린 시절 목소리로 지금의 목소리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 목소리를 가지고 이제 그 가장 유사한 화자를 찾게 되는데, 먼저 영광이의 성문과 가장 유사한 목소리를 찾는 것이 첫 번째 과정. 화자 유사도가 이런 식으로 수치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제일 높은 화자가 이제 목소리가 제일 비슷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서 그 남자 데이터로부터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그 애기 목소리로 일종의 파인튜닝이라고 불리는 훈련을 거치면서 모형광군의 목소리를 추정했습니다. 딥러닝을 통해 영광이의 현재 목소리를 추정해낸 인공지능. 여기에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해당 음성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제 이름은 모영광이고요. 올해 22살입니다. 제 이름은 모영광이고요. 올해 22살입니다. 제 키는 아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린의 목소리고요. 성장했을 때 성인 목소리가 단언할 수 없지만 성분종을 뽑아내서 합성한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얼굴이 가장 최신의 과학기술들을 모두 활용해 만들어진 모형광군의 얼굴입니다. 어디선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20대 청년. 제 이름은 모영광이고요. 올해 22살입니다. 어릴 적에는 타잔 애니메이션을 엄청 좋아했고 짜파게티를 즐겨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2003년 부산에서 실종됐습니다. (19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그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권이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고 그냥 한 해 한 해 버티다 보면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영광이가 이렇게 눈을 깜빡거리면서 있으니까 진짜 이제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저는 좀 막연했었는데 더 계속 가까이 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영광이가 엄마 꼭 기다려줘라고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기다릴 거예요. 네. 올해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엄마. 그리고 살아있다면은 어딘가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아들. 기적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정작 그 이름의 주인은 까맣게 잊었을지 모를 그 이름. 최준원. 제가 직접 쳤어요, 준원의 이름을. 자기만이 아니라 주변 분들을 위해 더 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좀 부여를 했어요. 그 시절 준원이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 최용진 씨. 이걸 주머니에 많이도 넣네. 지금껏 돌멩이 하나, 쪽지 한 장마저 버리지 않고 지켜왔습니다. 준원이 흔적들인데 실제 준원이가 없어요. 여전히 납득하기 힘든 그 일은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하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일어났습니다. 같이 올 줄 알았어요. 중국집 갔는데 갔다고 그런다고. 그럼 얘가 어디 간 거야? 이러면서 놀이터부터 뛰어간 거지. 종종 그랬듯 집 앞 놀이터에서 늦게까지 놀고 있길 바랬지만 이날만은 달랐습니다.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천둥번개가 지금 소리 지르면서 울은 게 반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 놀이터 갔는데 없어서. 한순간 무너진 가족의 일상. 대체 아이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다시 그날 준원이가 걸었던 그 경로를 되짚어갈 우리에게 아버지가 무언가를 내놓습니다. 일종의 안내서라고 합니다. 난 이 안에 있을 것 같아. 진짜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자료. 아이가 사라진 그날부터 직접 발로 뛰며 작성해온 일종의 수사 기록입니다. 기록의 시작은 2000년 4월 4일 준원이가 방문한 친구네 중국집부터 시작됩니다. 중국집에서 TV를 보다가 배달 갔다 오더니 없었다. 준원이가 실종되고 약 1년 뒤 이곳 망우동을 떠났다는 친구의 가족. 수소문 끝에 어렵게 준원이의 단짝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흔쾌히 만남에 응해준 나승일 씨. 그 시절 친구 준원이를 기억하고 있을까? 중국집이 이제 홀이랑 그다음에 온돌방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 방 쪽에서 놀다가 이제 방이 뜨뜻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잠들었어요. 그냥 이제 제가 잠에서 깨고 나서 시간 얼마 지난지도 모르고 주연이 어디 갔냐고 이렇게 찾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이가 중국집을 떠난 시각은 오후 3시 반경. 이후 놀거리를 찾아 이동하던 준원이가 혹시 길을 잃기라도 했던 걸까? 그런데 아이가 목격된 다음 장소는 생각지 못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놀이터예요. 영광 아파트 놀이터. 올라가는데 이제 그 앞에 이제 저기인데. 준원이네 가족이 살던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염광 아파트. 단지 내 자리에 있던 놀이터가 아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란 겁니다. 혹시 그날 준원이 곁에 있던 아이들 중에 뭔가를 듣고 본 이들은 없을까? 다행히 그 흔적이 아버지 최용진 씨 수사 노트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남학생입니다. 아마 여기 이쯤이었어요. 이쯤에 미끄럼틀. 네네. 그 당시 준원이를 인지는 하고 계셨던 거네요. 네네. 그냥 같이 놀다가 이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준원이가 실종되던 그날 친구들과 놀이터를 찾았던 인문교 씨는
미끄럼틀 아래서 또래 친구 2명과 놀고 있는 준원이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각자 이제 집에서 불렀어요.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 들어가는데 너는 안 들어가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계속 남는 게 이제 언니 보러 학교로 갈 거야라고 하면서 갔거든요. 다음 날 준원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이날의 기억만큼은 정확하다는 문규 씨. 그에게 말한 대로 아이는 이후 학교로 향했을까?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간다고 하면 저 길로 쭉 내려가야 돼요. 저쪽 길로? 네. 평소 준원이가 유치원으로 가던 그 길입니다. 그런데 놀이터 인근에 위치한 염광아파트 7동에 거주했던 한 할머니는 그날 젊은 남자를 따라 놀이터 옆 샛길로 나가는 준원이를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목격자가 본 것이 맞다면 아이는 남자와 함께 이 길을 걸어서 갔을 걸로 보입니다. 길이 좁아 차량 이동이 쉽지 않았습니다. 놀이터 옆 샛길을 따라 걷던 전문가가 멈춰선 곳은 주택가가 끝나고 파출소와 상가들이 위치한 교차로. 저 골목을 벗어날 정도로 멀리 온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운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을 테고 이상함을 느꼈을 테고. 범행을 은폐하고 싶은 범인의 입장에서도 또 그를 따라 나선 아이의 상황에서도 파출소가 있는 교차로 너머까지 이동하는 게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경우 아이가 저항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랬다면 목격자들이 더 있었을 겁니다. 놀이터에서 누가 뭐 이거 데리고 갔다 그것도 엄청 수사해가지고 찾아냈고 딴 걸로 뭐 나오고. 우려했던 일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사망의 흔적이 없다는 것은 생존의 가능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양육 목적으로 데려간 이후에 해외로 이주했을 가능성입니다. 실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얼굴이 알려진 준원이를 국내에서 키우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양육 목적의 납치. 하지만 당시 경찰은 그 가능성만은 매우 낮게 봤다고 합니다. 절대 애는 못 데려가서 키운다. 애가 똑똑하고 그러니까 어디에 가둬서 키울 순 없잖아. 다른 사람이 오고 가면 그 똑똑한 애가 금방 신호를 보내지. 아이가 집 전화번호 외우고 있었습니까? 전화번호뿐만이 아니고 내 핸드폰 번호까지 알아서 거의 매일 했어요, 통화를. 당시 준원이는 공중전화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아이가 구조 요청을 해왔을 거라고 판단했다는 경찰. 실종 당시 만 4년 10개월이던 준원이가 그런 경우 SOS를 보낼 수 있었을까? 그렇다고 해서 연령대에서 기대되는 수준을 현저히 넘어서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아이라고 보여지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겁을 잔뜩 먹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너무 많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심리적인 생존을 위해서 기억을 해리시키거든요. 가족은 실제보다 아이를 더 어리게 본 누군가가 준원이를 키울 목적으로 데려갔고 그 충격으로 아이가 기억을 잃었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가족의 믿음은 불가능한 희망만은 아닙니다. 지난 1978년 12살이던 중학생이 수원에서 흔적 없이 사라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38년 뒤인 지난 2018년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실종된 아들의 현재 모습을 추정한 몽타주를 전국에 배포했던 경찰. 기존에는 수작업만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에서는 아동의 나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직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아들의 얼굴이 나이 변환 몽타주와 꼭 닮은 덕에 아들과 재회한 어머니. 알고 보니 아들은 38년 전 어떤 이유에선가 모든 기억을 잃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때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기적은 아주 적은 가능성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재회의 기적을 가능케 한 나이 변환 몽타주. 얼굴형이 갸름한 얼굴에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코가 오똑하면서도 콧 날개가 약간 아래쪽으로 처져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최신화된 나이 변환 기술인 스타일 트랜스퍼를 활용해 추정한 준원 양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에 새로운 AI 기법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제너러티브 페이셜 프라이어 간이라는 기법을 적용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노이즈들 제거를 하면서 형태 정보를 더 선명하게 나타내면서 눈, 코, 입에 대한 정보를 더 부각시키고
깨끗하게 만드는 이제 고해상도화 기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어릴 때 사진을 기반으로 완성된 2023년의 준원이 아래로 향하는 콧방울과 웃을 때 오므리는 입모양도 잘 살아 있습니다. 거기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더듬혀봤습니다. 이 사람이 올해로 29살이 됐을 최준원 씨입니다. 그런데 취재 20일째 반가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 그건 정확히 기억나는데 미끄럼틀 밑에서 셋이서 놀았던 거는 확실히 기억이 나고. 반가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실종 당일 준원이와 함께 놀이터에서 소꿉놀이를 했던 친구 권혜지 씨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줄 얘기가 많다며 오빠인 권용준 씨와 동행한 혜지 씨. 남매는 그날 놀이터에 있었다고 합니다. 셋이 나오고 여기서 안녕 이러고 집이 여기니까 일로 걸어갔고 걔 뒷모습은 보지 못했죠. 이게 4월 4일 날이고 이게 확실히 기억은 나는 건 일단은 헤어지는 시간에 빛이 그 약간 노을 지는 딱 그 시간이에요. 당시 7살이던 동생이 기억하지 못하는 장면이 있어 자리를 함께하게 됐다는 용준 씨. 그때 저희가 할아버지랑 같이 살 때였는데 가서 혜지 데려와라, 밥 먹게 데려와라 해서 이제 놀이터에 갔는데 미끄럼틀 그 밑에 쪽에서 얘네가 모래장난을 하고 있고 그 구석에 어떤 아저씨가 모자를 이렇게 눌러쓰고 앉아서 옆에는 소주 한 병이 있는데 얘네 둘을 이렇게 쳐다보듯이 그냥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어린 제가 볼 땐 약간 무서운 느낌? 고개를 이렇게 이런 자세로 있었어요. 이런 자세로 계속 이러고 있고. 다리를 꼽아 앉아서. 네. 뭐 막 깨끗한 인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자 색깔은 혹시 기억나세요? 옷색이랑 비슷했던 걸로 기억해요. 어두운 검은 계열. 40대 후반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놀이터 구석 벤치에 앉아 준원이와 동생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중년의 한 남성. 그것은 용준 씨만의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그네 이렇게 밀고 이렇게 타고 그러고 있었네요. 아는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22년 전 방송에서 찾아낸 한 인물의 기억. 목격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정우철 씨입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보면 바로 놀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창문에서 바로 제 방에서 보면요. 당시 놀이터가 바라다 보이는 염광 아파트 10동 저층에 거주했다는 우철 씨. 그날같이 학원에 갈 친구를 기다리며 창밖을 내다봤을 땐 그네 옆에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학원을 가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온 뒤에야 우철 씨 시야에 들어왔다는 한 남자. 이렇게 막 얼굴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수염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기억이 안 나요. 이제는 흐릿해진 기억. 하지만 다수의 어린 목격자들이 실종 당일 놀이터에서 봤다는 남성의 존재는 분명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아이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특정된 인물에 대한 수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계속해서 한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철 씨는 2000년 4월 4일 오후 5시 15분경 의문의 남자를 봤다고 기억합니다. 우린 체면을 통해 그의 기억을 선명하게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잠바를 입고 있어요. 파란색. 파란색. 베이지 하얀색 같은 잠바를 있어요. 바지는 약간 당근색 같아요. 최면을 통해 본 아이의 옷차림은 실종 당일 준원이가 입었던 것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때문에 다음 순서가 더욱 기대됩니다. 이제 수상한 남자를 바라볼 차례입니다. 벤치에 있는 사람만 바라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나뭇가지를 이용해 땅을 파며 놀고 있다는 준원이. 그런 아이의 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군밤 모자 같은 이렇게 목까지 내릴 수 있는 모자예요. 이만한데 눈썹 짙어요. 혀가 별로 없어요. 눈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최면 속에서 다시 마주한 남자는 40대 후반 정도이며 노동일에 종사하는 듯한 옷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이 조금 더러워요. 입 주변이 더러워요? 수염은 없어요. 그냥 그 연탄 제같이 이렇게
입 주변이 다 수염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최면전 수염인 줄 알고 있던 그것은 남자의 입가에 묻어있던 검댕으로 확인됩니다. 많이는 없어요. 그냥 조금 있어요? 얼굴이 좀 부어 있는 것 같아요. 얼굴 맞았는지 눈 밑에 딱쟁이가 있어. 그날 누군가와 다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 장소에서 검댕이 묻었을까? 공교롭게도 과거 중랑구 망우역 인근에는 대형 연탄 공장이 자리해 있었습니다. 그 자리 건물이 그 옛날에 한 자리였어요. 그만 아니라 뭐 이게 그걸로 인해서 벌어졌던 사람들끼리 뭐 수시는 되죠. 여전히 연탄 관련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망우역 일대. 아마도 2000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망우역을 비롯해 중랑구 일대에서 거주했을 걸로 추정됩니다. 준원이가 실종되던 그날 놀이터에 있었던 남자. 하필 어린 목격자들의 눈에만 띄어 사망을 피해갔을지 모를 그의 얼굴을 좀 더 구체화해볼 생각입니다. 오래전 기억을 되살릴 때 이용한 최신의 몽타주 기법이 동원됐습니다. 수차례 수정을 통해 완성된 몽타주. 그날 놀이터 벤치에 있던 남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3년이 지난 지금의 얼굴입니다. 남자의 신원을 이제라도 꼭 확인해야 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존재합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현장을 직접 목격한 성인은 부족한 상태이거든요. 사건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의미가 있고요. 용의선에서는 배제할 수 있는 참고인 목격자로 정의할 수도 있고요. 몽타주 속 남성이 어쩌면 준원이를 가장 마지막으로 지켜본 어른 목격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얼굴을 기억하는 누군가의 연락이 가족의 재회를 가능케 할 수도 있습니다. 23년 전 단 하나의 희망만을 품은 채로 길 위에 섰던 가족들. 잘못된 제보들 속에서 가족은 천금 같은 시간들을 길 위에 흘려보내야 했습니다. 지금도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 100% 확신하고요. 꼭 만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다시 만나는 기적을 가능케 하는 열쇠, 그것을 준원이가 이미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가 했던 특이한 행동 있잖아요. 본인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갔던 중국집의 간판, 본인이 그렸던 그림, 이름, 별명. 언니가 부르던 자신의 별명을 기억할까? 온 동네를 돌며 전단지를 모아던 자신의 특이한 습관과 한때 푹 빠졌던 캐릭터를 잊었을까? 피카츄. 제일 좋아했어, 피카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만지작대던 조약돌의 질감은 어떻게 남았을까? 태어나 줄곧 자랐던 이곳 망우동에서 뛰어놀던 놀이터와 매일같이 마주쳤던 이웃들의 얼굴이 어렴풋하게 남아 가끔 떠오르진 않을까? 준원아, 나 현지 아빠인데 옛날에 너 유치원에서 아저씨가 자주 데려다 주고 그랬는데 기억나니? 기억나면은 아저씨한테 연락해.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왕자 문방구였어. 언니랑 왕자 문방구에 스케치북 사러 왔었는데 기억하니? 준원이 왕자 사진관 아저씨 기억나니? 언니랑 와서 사진 많이 찍었었잖아. 유치원 다닐 때랑. 왕자 사진관 지금도 그대로 있어. 그쪽에 한번 들려주면 참 좋겠다. 준원 안녕? 나 승일이야. 난 너가 꼭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늦더라도 꼭 부모님 뵙고 우리도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 기억의 조각들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 끝내 마주하면 좋을 그 얼굴. 준원아, 네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빠 반드시 너 찾을 거야.
항상 건강하게만 지내도 좋겠어. 아빠가 끝까지 찾으러 갈게. 또 만나자. 빨리 만나자. 사람들을 포용하는 큰 사람이 되라며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최준원이란 그 이름 석자가 이제라도 불현듯 떠오를 수는 없을까. 그래서 참으로 길었던 그날의 외출이 비로소 끝을 맺길. 준원이를 잊지 않은 모든 이들은 지금 진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